반갑습니다. 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엄마를 모시고 여행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은 저랑 엄마가 같이 듣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곳 사연을 틀어놓고 엄마가 제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저희들의 일상 중 한 모습이에요. 별다른 사연이 없다고 해도 재밌게 들었을 텐데 하필 저에게 사연이 있다 보니 또 몰입해서 듣고는 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 또 그 사람들에게 한 저의 복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볼까요? 어떤 반응일지 기대도 되고 두렵기도 한데 모쪼록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연을 이야기하며 제 인생의 앞부분을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엄마와 제가 힘든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연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사연의 내용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하거나 평생 공주처럼 모시고 살겠다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적어도 자신과 살며 결혼을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며 현실적인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약속을 한 것처럼 결혼을 후회할 어떠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며느리인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고 남편 역시 혼자 계신 우리 엄마에게 잘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었어요. 그러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지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죠. 시아버님께서 암을 진단받으시고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는 시아버님을 살려보려 정말 애를 썼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심이었죠. 시아버님에게서 저희 아빠에 대한 애정을 대신 느꼈던 저는 회사를 휴직하면서까지 아버님을 간병하는데 애를 썼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의 체력이 걱정되기도 했고 제가 두 분 곁에 있으면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었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아버님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버님을 잃은 비통함에 힘들어했었고요. 저와 남편 모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저희들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어머님을 먼저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 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요. 제가 직접 전복죽 끓여왔으니 입맛 없으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안 먹겠다는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니? 그냥 가만히 좀 놔두라고. 왜 사람을 귀찮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야. 어머님 이거 뭐고? 너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시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을 잃으신 어머님께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내게 신경질을 부리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최대한 어머님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챙겨드리려고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피해의식까지 생기신 건지 제가 저희 친정엄마만 더 챙긴다는 억지도 부리셨고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시댁의 신경을 더 많이 쓰면 더 썼었지 절대 덜 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희 엄마가 시댁에 밉보이지 말라며 저와 남편에게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뭘 하려고 하면 옆에 있지도 않는 시부모님 생각을 하시며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어머님의 주장이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어머님의 생각은 변하시지 않으셨고 전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또 남편도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힘들어했고요.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과 전과 다른 시어머님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었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생각한 거죠. 어머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던 저는 배우자를 잃게 된 사람이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증상들을 확인해보니 어머님께서 겪고 계시는 증상들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신경질적인 반응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계신 어머님과 우리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지금 나타내는 증상들이 호전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제가 먼저 남편에게 합가에 대한 말을 꺼내자 남편은 고마워했고 제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살갑게 대하며 더 챙겨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서 저에게 보이는 태도는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뇨인 어머님 건강을 챙겨드리려고 식단에 신경 써서 식사를 내놨는데 그걸 보시곤 자신을 제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며 화를 내셨어요. 너 지금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니? 풀떼기는 이만큼 있는데 고기랑 밥은 겨우 요만큼을 줘? 저도 어머니께 밥도 고기도 마음껏 드리고 싶죠. 그런데 당뇨 있으시잖아요. 거기다 신장도 안 좋으시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아보니까 다른 것보다 식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상을 데울 테니 오늘은 입맛 없으셔도 그냥 드셔주세요. 아주 시어머니를 지 손바닥 안에 두려고 하는구나. 왜? 시아버지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으면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께서 워낙 식탐이 많은 분이라 식단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부딪히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물욕도 많으신 분이라 제가 저희 엄마에게 챙겨드리는 것을 가지고 항상 일일이 비교를 하시면서 괜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에게 주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하니? 뭘 하길래 포장하는데 정성을 들여? 아, 실 남은 게 있어서 티코스터 좀 만들었어요. 차 마실 때 바닥에 까는 거요. 너네 어머니께는 정말 잘한다. 나한테는 그런 것 하나 만들어준 적 없으면서. 네? 어머님, 저희 집에 있는 티코스터 전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니? 그러면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됐다. 쓸모도 없는 걸 뭐하러 만들어. 그런데 너네 어머니 티코스터 있으면 뭐하니? 같이 마셔줄 남편도 곁에 없는데. 말이 심한 것 같아 저도 순간 화를 잡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저희 아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데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죽은 너희 아버님 이야기 꺼냈다고? 아니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왜 꺼내신 거예요? 됐다. 그만 이야기하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살다 보니까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네. 어머니께서도 아버님 이러신 건 저희 엄마와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엄마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그 말 안 해? 이게 정말... 결국 서로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고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어요. 시모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한 이유를 말이죠.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네 시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웃는 낯으로 대했지만 난 네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너 싫어했다고. 애비도 없이 자란 자식이 뭘 제대로 배우기나 했겠니? 지금처럼 지 애비 이야기 나왔다고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내 예상이 틀리지가 않았어. 뭐 저런 게 우리 아들과 결혼을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지만 잠시 감정이 격해진 시모가 실언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끝난 다음날 순수 일기장을 찾아내어 이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걸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굳이 확인까지 시켜주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시모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시모를 미워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였고 전 며느리였으니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변한 저를 보고 항명을 한다고 생각해 저에게 더욱더 못되게 굴었죠.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겁니다. 그럴수록 저와 시모의 사이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갔죠. 팽팽하게 맞서는 저와 시모 사이에서 남편은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머님 쪽에 서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건 아는데 당신도 너무 심했어.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고 당신까지 맞받아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먼저 머리 숙여. 그러면 어머니도 용서해 주실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씀도 드려봤어.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런데 싫다고 하시잖아. 나도 할 만큼 해봤다고. 나 더 이상 어머니께 신경질적인 반응 안 해. 뭐라고 하셔도 듣고만 있다고. 화내시고 난리치시는 거 전부 어머니 혼자 하시는 거야. 근데 나보고도 어떻게 하라고. 시모 쪽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섭섭하기도 했고 짜증도 났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에게는 괜한 화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짜증 한번 내지 않았죠. 오로지 저와 시모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시모와 다툼을 벌이며 온 신경을 그곳에 쓰다 보니 정작 써야 할 곳에는 무관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물론 엄마가 시집간 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숨긴 탓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엄마 혼자 끙끙대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화를 걸어온 이모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저를 탓하진 않으셨지만 저로서는 엄마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을 이모에게 듣게 되자마자 친정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간암 투병으로 많이 쇠약해진 엄마를 옆에서 제가 간병하게 되었죠.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며 시모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하셨어요.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가. 엄마 걱정되면 하루에 잠깐씩 들리면 되지. 왜 여기 있으려고 해? 너 그러다 너희 시어머니께 미움받아. 지금 미움받는 게 문제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리고 여기 올 때 말 다 해놨어.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몸만 신경 써.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가기 전에 남편과 시모에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옷가지들과 필요한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시모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째려보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보고 가정을 등한시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너 지금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니? 그러고도 네가 한 가정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 왜? 거기 있으니까 집 생각은 나지도 않니? 지금 여기 집안 꼴 좀 봐라. 네가 20주 동안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라고. 제가 친정 가기 전에 무슨 일로 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남편한테도 연락했었어요. 별일 없다고 드렸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되면 어머니께서 치우시든 남편이 치우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제 탓으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놀고 있었나요? 저 거기서 팔자 좋게 있지 않았어요. 아픈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가고 대신 집안일 하면서 간병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제가 속이 멀쩡할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에게 위로는 못 해주시망정 제 탓을 하시다뇨. 그러게 간병인에게 맡겼으면 너도 몸이 편할 거 아니냐. 너희 어머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너희 어머니 간병하는 건 핑계고 이 집에서 나랑 있기 싫어서 간 거 아니야? 어머님 적당히 좀 하세요. 제가 잠깐 편하자고 저희 엄마 아픈 걸 팔 사람으로 보이세요? 도대체 왜 제가 엄마 간병하고 온 게 화가 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입 밖으로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뱉으세요? 저도 시모가 하는 말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서 또다시 시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은 시모와 더 이상의 대화는 시간 낭비이다 싶어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선은 엄마 간병을 하는 게 우선이었으니 시모와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엄마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되며 엄마가 최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해야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모든 조건이 부합했고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데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자 엄마는 부모가 자식을 아프게 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시다
수술 후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과 저의 설득을 듣고 태도를 바꾸셨죠. 남은 건 수술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과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였죠. 큰 수술이긴 했지만 기증자인 저에게는 큰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 수술이라 남편이 걱정 정도만 조금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이야기를 엿듣고 끼어들었어요. 내 말 못 믿겠으면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봐. 기증자는 큰 부작용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회복하는데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그 뒤로도 조심은 해야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대. 그래? 근데 그런 건 다 잘 된 경우만 말하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진짜 별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거 네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지. 어머님, 갑자기 무슨... 너 시어머니랑 지아비가 아주 우습지? 가족들한테 일절 상의 없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통보를 해? 야, 그래놓고 너랑 네 엄마 수술 끝나면 간병은 누가 해주는데? 내 아들 병신 병수발 되게 하려고? 우리 아들 보고 해달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너네 엄마 핑계대지 말고 집안일에 신경 쓰라고. 너 수술 받고 몸 회복되는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하니? 네 간병은 누가 하고? 이게 봐주니까 점점 기어올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간병 저희 이모가 해주신다고 했고요. 설령 저희 이모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저와 저희 친정엄마 간병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돈을 써서 간병 인고 외말게요. 그리고 집안일 가족 계속 트집 잡으신다면 제가 가정부 고용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갈면서 대답을 해? 너가 간이식이라고 안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어? 네가 반성하는 모습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 내리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죠. 처음에는 무슨 짓을 꾸미는 건가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남편 보러 문을 꽉 잡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가 찬 상황에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방을 나가려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의 말을 듣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문 안 열어? 예승아, 솔직히 나도 그 수술 걱정돼.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한 사람 잃게 될 걸 두 사람이나 잃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꼭 너가 할 필요 없다며. 이모님도 계시는데 네가 꼭 나서야 할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옆에 있더니 정신 나갔어? 됐고, 나 엄마한테 갈 거니까 얼른 문 열어. 하지만 남편은 힘껏 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있는 힘껏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체급 차이만 해도 몇십 킬로가 차이나는 남편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러던 사이 방문이 요란하게 요동을 쳤어요. 소리를 들어보니 시모가 그 사이 자물쇠를 구해와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듯 했죠. 밖에 있는 시모와 남편에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지만 우선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되어 이모에게 전화를 걸고 대신 좀 엄마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계속해서 남편에게 애원을 하듯 설득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에게 꽉 잡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선은 힘이 빠져 잠시 쉬게 되었고요. 이 난리가 얼마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감금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릴 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을 한 엄마가 전화를 해왔죠. 별일 아니라고 하면서 통화를 끊었지만 엄마 목소리를 듣게 되니 제가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밖에 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대답조차 하려 하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시모가 회방을 놓았습니다. 답답한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도 결국에는 지쳐서 문 앞에 기대어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러다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 잠에서 깨게 되었고 벌써 하루가 훌쩍 지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떠진 눈을 비비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모였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이모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추측했죠. 그런데
이모가 쉽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모, 무슨 일인데요? 왜 말이 없어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언니가 목을 매달아서. 네? 엄마가요? 무슨 말이에요, 이모? 제대로 말 좀 해봐요. 엄마는요? 지금 엄마 무사해요? 엄마가 왜 목을 매달아요? 그게 다행히 내가 큰일 나기 전에 발견해서 네 엄마는 무사해. 그런데 혹시 너 어제 네 엄마랑 통화하면서 무슨 말을 했니? 언니가 계속 자기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널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해. 모르겠고 거기 어디예요? 지금 나한테 병원 위치 좀 알려줘요. 통화를 끊고 더는 이곳에서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구를 던지며 문을 열기 위해 발악을 했죠. 그런데 방 안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선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내가 빨리 가봐야 돼. 엄마가 어제 목 매달려고 했다고. 어서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112에 감금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문을 열기 위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줬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전 경찰의 제지도 뿌리친 채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만나 엄마에게 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던 엄마에게 울며 왜 그런 행동을 했냐 묻게 되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 수술한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정말 나 죽고 싶은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는 제가 하는 말에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계속된 저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었죠. 어제 네가 엄마 안심시키려고 했을 때 너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알았어. 네가 나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다는 걸. 저번에도 네가 집에 갔다 오고 나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이 나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 그런데 네 시어머니 입으로 확실하게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없는 게 너한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만든 자식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잔디까지 빼앗고 살아서는 뭐하나 싶은 생각도 다시 들고 이게 다 운명인데 산다고 발버둥 치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미안해. 우리 예승이한테 도움이 못 되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더 살려고 해야지 왜 죽으려고 해. 엄마 죽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데? 그깟 남편 놈 시엄마가 중요한 것 같아? 엄마가 백배천배로 더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나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살 생각만 하라고. 엄마는 어제 저와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 시모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듣게 된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이었는지 저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심한 말을 듣고 제가 시모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간이식 관련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시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았죠. 저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었던 시모와 남편에게 문을 부수든 경찰을 부르든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왔어야 했는데 두 사람을 설득시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여 제가 엄마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았거든요. 저 스스로가 이렇게 밉고 화가 나는데 남편과 시모에 대한 분노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자괴감을 느끼도록 한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사람에게 피눈물이 날 만큼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우선 엄마의 수술이 먼저다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수든 뭐든 엄마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었죠.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간이식 수술을 준비하여 몸을 만들었고 성공적인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도 걱정하던 간병의 경우 이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간병비를 썼어요. 이후 엄마와 저는 이식 수술에 대한 부작용도 크게 겪지 않으며 천천히 몸을 회복해 나갔고 젊고 건강했던 제가 수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먼저 퇴원을 하게 되었죠.
물론 몸 상태가 수술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던 정도였어요. 그 정도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복수를 말이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저는 곧장 남편과 시댁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이 훌쩍 넘었어야 제가 집으로 들어왔으니 시모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가정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못된 며느리로 몰아가며 화를 냈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우리 집에서 가장 지멋대로 사는 며느리님 아니야?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에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도 내팽개치고 연락도 끊어서 머리 토막이라도 간 줄 알았는데. 말하는 꼬락선이를 보며 목구멍에서 욕이 이만큼 걸려 있었지만 더 큰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우선 시모의 마음을 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시모 앞에서 설설 기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또 지금까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게요. 이제 저희 친정엄마 수술도 무사히 끝마치셨고 회복도 잘 되고 있어서 더는 전 같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주세요. 내가 엄마는 싸그리 무시하고 기어이 수술하고 왔다는 거니? 그래, 이번은 넘어간다고 치자. 그런데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다음번에도 또 시어머니 남편 내팽개치고 연락 한 번 없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 그리고 이번에야 일이 잘 풀렸다고 하지만 나쁘게 되었으면 그때는 우리가 너랑 네 엄마 간병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야? 넌 무릎 꿇고 사과 한 번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네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를 못 믿어하는 시모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저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시모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던 무조건 저보다 심리적 우위에 서려고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줬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시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납작이 엎드리기로요. 퇴근을 한 남편은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저에게 고자세로 있는 시모를 보곤 반가운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간이식 수술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걱정은 되었나 본데 시모 눈치를 보느라 바빴죠. 둘만이 있을 때가 되니 그제서야 저에게 지난 일을 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몸은 좀 괜찮은 거야? 장모님께서도 이제 다 나으신 거고? 다행히도. 이제 몸만 회복하면 되는 과정이야. 정말 다행이다. 나 당신이 집 나가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거든. 그날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많이 반성했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또 장모님께서도 당신이 내가 보낸 문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 전부 진심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거역하기가 힘들었어. 정말 미안하고 당신 그리고 어머님 건강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남편은 그날의 일을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뒤늦은 후회와 사죄는 저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방 안에 갇혀 남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 남편의 표정과 말은 더없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죠. 지금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든 말든 이미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저의 마음은 결정을 내린 뒤였고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나간 뒤였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선 지난 일들을 모두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을 해야 했죠.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나 역시 앞으로 시모한 남편에게 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았죠. 이제 남은 건 시모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모의 마음을 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간이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복수를 생각하며 버텼죠.
시간이 꽤나 걸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인상을 찌그리지 않고 시모의 비위를 맞춰보니 시모도 처음 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보다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제 복수를 실행하게 되었죠. 별건 없었어요. 가정에 충실한 아내 역할을 하면 되었거든요. 다만 이전처럼 시모의 건강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식탐이 있는 시모에게 좋아하고 원하는 음식을 다 해주게 되었죠. 어머님, 점심은 샤브샤브 해 먹을까요? 샤브샤브? 난 별로 생각 없다. 말이 샤브샤브지 결국 대신 야채 먹는 꼴인데. 난 현미밥이라고 해도 밥이 더 낫다. 칼국수도 넣어드릴 건데요? 칼국수? 네가 웬일이냐? 밀가루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던 애가? 저희 엄마 아프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먹는다고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먹고 나서 운동하면 되는 건데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해드렸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게 몸에는 더 안 좋은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그게 만병의 근원이지. 그리고 우리 나이쯤 되면 당뇨 문제 없는 사람 없다 얘. 그런데도 다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다니잖니. 그럼 오늘 샤브샤브에 칼국수 살이 넣어서 먹는 거니? 그럼요. 거기다 남은 국물 있으면 죽도 해드릴까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죽을 엄청 먹었더니 이제 죽 맛은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은데. 아유, 나야 좋지.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구나. 얼른 준비해서 먹자. 말은 가끔씩이라고 했지만 거의 매일 남편이 없을 때면 시모에게 권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고 권했습니다. 대부분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시모가 워낙 좋아라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당뇨 관리한다고 안 먹이던 음식들이었지만 이제 더는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하면 뭐든 주기로 했죠. 병원에서 있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당뇨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뇨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전 그걸로 시모와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던 거였죠. 몇 번 제한 없이 시모가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 나서는 제가 따로 공을 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먼저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점심 준비하니? 오늘은 뭐 맛있는 거 해줄 거냐? 오늘은 그냥 있는 반찬 차려서 먹으려고요. 어머님 요 며칠간 밀가루랑 설탕 든 음식들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런 건 가끔씩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 거죠. 뭐? 언제는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안 좋다면서. 내가 밥 먹고 나서 운동할 테니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주면 안 되니? 그때 네가 해준 김치 수제비가 그렇게 맛있던데. 안 돼요. 관리하셔야죠. 오늘은 그냥 있는 걸로 드세요. 아휴, 근데 왜 밥상을 한 그릇만 차리냐? 너 어디 가니? 아니요, 밥이랑 반찬이 딱 어머님 드실 만큼은 남았어요. 그래서 전 조금 있다가 라면으로 때우려고요. 라면? 그러면 번거롭게 두 번 상 차리지 말고 네 거 끓이는 김에 내 것도 끓여서 같이 먹자. 밥 남은 건 라면 먹고 부족하면 넣어서 먹고. 안 돼요. 그러다 건강 해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어차피 내가 이런 거 먹어봤자 하루에 점심 한 끼밖에 더 먹니? 준호 때문에 아침 저녁은 싫어도 건강식으로 먹고 있잖아. 이것 좀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며. 그럼 좀 먹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아야 하니요? 그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데 저게 뭐라고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 시모가 원하는 음식을 척척 내주게 되었죠. 이후 점심때마다 시모는 혈당이 치솟을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운동은커녕 치솟은 혈당 때문에 방에서 낮잠을 자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악순환의 연속이 되었어요. 치밀한 저의 계획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의 혈당이 내려갈 틈이 없도록 했었죠. 남편과 야식을 먹는다고 또 우리만 먹을 간식을 구비한다고 배달 음식과 군것질 거리들은 집에 떨어뜨려 놓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그것들을 빼먹을 수 있게 숨기는 척을 하며 대놓고 위치를 보여주었죠. 시모의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가면 전날 밤 몰래 가져온 군것질 포장지와 배달 음식을 빼먹은 흔적들이 남아있었지만 당연히 모른 척을 하며 넘어가곤 했어요. 제가 세운 계획대로 시모가 잘 따라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엄마 건강은 그렇게도 챙기는 남편이 내려가지 않은 시모의 혈당을 가지고 의심을 하다 시모가 군것질 거리와 우리가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을 몰래 먹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니, 지금까지 계속 이런 것들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왜 이러세요? 나이 드셔갈수록 건강관리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안 그래도 혈당 수치가 계속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러고 계시니까 혈당이 떨어지지 않죠. 약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운동 그리고 약이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사람 돌아오고 마음이 늘어서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어머니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 외식이든 배달 음식이든 일절 먹지 말자. 그리고 군것질거리도 마찬가지야. 사온 것들은 내가 회사 탕비실에 가져다 놓을 테니까 앞으로 절대 사오지 마. 혹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다 먹고 들어오고. 힘들겠지만 당신도 좀 참아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거니까. 눈물겹더라고요. 자기 엄마 건강을 저라도 신경 써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남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엄마 챙기는 효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할 때 지금 보이는 모습의 반의 반이라도 보여줬다면 제가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원래 세운 계획이 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혈당을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계획이 말이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점심은 이전처럼 시모가 원하는 음식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시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편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모의 식탐과 무력을 이용할 방법이었죠. 예, 그게 다 뭐니? 뭐가 그렇게 소중하게 포장돼서 온 거야? 이거요, 저희 엄마 몸 회복하는데 도움되라고 산 것들이에요. 이건 유칼립투스 꿀이라는 건데, 유칼립투스 아시죠? 호주에서 코알라가 먹는다는. 이게 항염에다가 향균 효능까지 있다고 했어요. 간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적당량 챙겨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브라질산 야생꿀인데 유칼립투스 꿀 찾아보다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몸 회복하고 있는 저희 엄마께 드리려고 해외에서 직접 큰돈 들여서 주문했어요. 내 거는 뭐 없니? 어머니 것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꿀이라서 당뇨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 것만 사기는 좀 그래서 어머니 걸로 프로폴리스 원액도 주문했어요. 그건 좀 더 걸려서 올 거예요. 프로폴리스 원액은 나도 먹어봤다. 그거는 쓰기만 하고 몸에 좋은지 모르겠던데. 근데 이 많은 걸 전부 너희 어머니한테 해줄 거니? 하루에 한 번씩 더 먹어도 몇 년은 걸리겠는데.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에 많이 사놨어요. 두고두고 먹으려고요. 그러면 나도 몇 개 좀 먹자.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나도 먹어봐야지. 그리고 원래 꿀은 설탕이랑 다르다고 했어. 설탕은 독이라고 해도 꿀은 보약이라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하신다고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씩 넣어 먹은 거 모르니? 적당량 먹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군것질을 먹는 것도 아니잖니.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프로폴리스가 당뇨에도 좋네. 그 꿀에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면서. 그러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혈당 안 올라가게 조금씩 먹을 테니까 나 하나만 챙겨줘라. 몸에 좋다는 말에 욕심을 부리며 한 통만 달라고 애원을 하는 시모에게 건성으로 안 된다고 몸에 좋지 않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통도 주지 않았죠. 대신 아무렇게나 두었어요.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에 그 많은 꿀을 보관해 두었죠. 남편도 저희 엄마 몸 회복에 챙겨드릴 꿀이라고 하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꿀들이 당뇨를 앓고 있는 시모에게는 군것질들과 똑같이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었지만 말이죠. 비싸고 맛도 좋다고 하니 시모가 욕심을 안 부릴 수 없었습니다. 꿀이 집으로 들어온 날 밤 곧바로 한 통씩 챙겼더라고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밑에 있는 박스에서 꿀들을 빼간 걸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저 몰래 꿀을 가져가는 시모를 모른 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서 저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예,
너 혹시 루테인에 대해서 잘 아니? 루테인이요? 그거 눈 영양제 성분 아니에요? 갑자기 그건 왜요? 요즘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시력이 확 떨어지네. 요즘에는 안경을 써도 흐릿하게 보여. 그러면 제가 루테린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저랑 안경 맞추러 가요. 시력이 안 맞는 안경 쓰면 더 안 좋아지니까요. 시모는 시력이 부쩍 안 좋아지는 걸 자신의 식습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뇨인 사람이 매일 꿀을 퍼먹고 있으면 어디든 한 군데는 망가질 게 뻔한데 말이죠. 저는 옆에서 시모의 이상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악화가 되는지 알고 있었지만 두고 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더는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그러다 시모도 갑자기 안 좋아지는 몸을 보며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 때문에 몸이 나빠져 간다는 걸 대충은 알아차린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중독 수준에 이르렀던 단 음식과 꿀을 자신의 의지대로 끊기 어려워했죠. 결국 얼마 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당뇨와 함께 시력 저하로 옆에 항시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사태가 된 거예요.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고 당뇨발을 앓고 있는 발가락 역시 10개 모두 잘라야 할 수도 있었죠.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게 된 남편은 울먹이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장모님 들은 거면 전부 다 거기다 놓고 와야지. 왜 우리 집에 둬? 쌓아두더라도 어머니를 당신이 계속 살펴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엄마 혈당이 심하게 높다고 이것저것 다 주의줬던 거 기억 안 나?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잘하면 봉사된다고 하잖아. 발가락도 다 잘라야 할 수도 있대. 당신 이제 나랑 집안일을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만 잘 모셔. 내가 한의원이랑 병원 몇 군데 예약해놨거든? 거기에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낫게 하라고. 알았지? 이제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연기를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거죠. 내가? 싫은데?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엄마 시력이 잃든 발가락이 없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뭐? 당신 지금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내가 미쳐? 내가 미친 거면 너랑 네 엄마가 훨씬 더 먼저 미쳐 있었겠네. 너네 두 모자 우리 엄마 아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해서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넌 아무 대답 없었잖아. 그리고 내가 간이시켜준다니까. 뭐?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고? 야,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했었던 사람인데 언제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어? 너가 왜 그랬을 것 같아? 자기 일 아니라는 거지. 남의 엄마라는 거야.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어.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너가 우리 엄마 이꼴로 만든 거야? 계획적으로? 글쎄? 나는 네 엄마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어. 자기가 먹고 싶다는 거 해줬고 너무 많이 먹는다 싶어서 말리기도 했고 저 꿀도 내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내가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는 프로폴리스 원액까지 사줬다니까, 꿀 대신해서.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네 엄마가 식탐 무력이 너무 많아서 자초한 일이니까. 서로 말해봤자 화만 날 텐데 여기다 도적치고 빨리 끝내자. 당신 이혼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머니 치료는 누가 모시고 다녀, 안 그래? 화를 내던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이 인지된 듯 했습니다. 저마저 없다면 어머님의 곁에서 모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다리를 잡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선 어머니 살리고 나서 정리하자. 내가 이혼할 때 당신이 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있어. 여보 제발. 나도 그때 지금 너랑 똑같았어. 아니지? 너보다 더 애절했지. 나는 겨우 네 엄마 눈과 발가락이 달린 문제지만 난 우리 엄마 목숨을 걱정했으니까. 그래서 너가 더 가식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인다. 잘 생각해.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당신이 더 바빠지는 거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고 있던 남편을 떼어놓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도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요. 남편과 시모,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혼 이후 관심을 아예 끊었거든요. 두
두 사람이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 시간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은 엄마와 단 둘이 지내며 많은 추억을 쌓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엄마이니까요. 엄마와 이곳저곳에 다니며 앞으로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가족과 좋은 추억 쌓길 바랄게요.